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참 뭐 주식하시는 분, 채권 하시는 분 모두 다 그냥 다 어렵다 하는데 오늘 센터장님은 뭐 개괄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히 한 번만 좀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불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시장을 시작부터요? 보면 네. 옛날에 외줄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잘 하고 있는데도 왠지 불안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재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너무 많았고 전강 후약이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사실 주식하는 네.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패 당하는 거거든요. 네. 프로야구 A라는 팀이 잘 가다가 막 8회까지 8회 말 9회 말에 역전패 네. 당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시장에는 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찾아뵌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도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일 때 무슨 주식을 사야 돼요. 뭐가 주식이 안 돼서 많이 속상하고 그러는데 저는 센터장이니까 애널리스트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좀 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라는 게 매번 위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전쟁에선 뭐 전투는 지지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네. 우리가 어떤 투자 허라이즌을 좀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뭐 낙담해서 술 마시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좀 공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공부라는 게 좀 구체적인 공부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뎁스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 경기의 뭐 GDP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실업률 그다음에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보아야 되지? 라고 하는 해석의 문제죠. 네. 뭐 바둑 따지면 복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나 이런 큰 네. 글로벌 매크로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주실 거잖아요. 예. 일단 뭐 준비한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제가 화면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네. 뭐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금리 지금 가파르게 올랐다는 네. 그 그림 1번부터 금리 역전됐습니다. 뭐 잘 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표 1번을 보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로 보면 올해 말 내년 말 기준금리의 컨센서스예요. 네. 저는 투자의 가장 기본은 컨센이 뭐냐 그리고 컨센에 부합할 거냐 아닐 거냐의 판단을 잘하면 돈을 번다고 보거든요. 그러겠죠. 맞지 않고 항상 기울는 투자의 방식이죠. 사실 컨센서스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거를 잘 컨센서스를 활용하는 보고 거죠. 이게 맞을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이걸 잘 판단하는 게 아닐 중요하다. 때 기회가 오죠. 위든 안 맞을 아니든. 때. 그렇죠. 맞지 않아요? 맞아. 컨센서스보다 어바브가 나올 것 같으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맞고 네. 컨센서스 하이라이트 하면 숏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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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네. 컨센서스가 때로는 바뀌지만 하여튼 현재 오늘 기준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한국의 기준금리를 올해 말에 3.25로 보고 있고 그래서 내년 금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그럼 미국의 금리는 내년에 올해 말에 4.4, 내년에는 4.3으로 나와 있거든요. 좀 이상하네요. 금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하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근데 사실은 이미 한국 금리가 3.25예요. 음. 한국 금리가 3.25고 네. 죄송합니다. 한국 금리에서 3.0이고 네. 미국이 3.25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앞으로 딱 한 번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월에. 그러니까 컨센에 의하면. 블룸버그 컨센에 의하면.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한 번만 올릴 수 있고 네. 그것도 25bp로. 이렇게 뭐 그게 컨센이죠. 그래서 3%에서 3.25가 되는 거고 네. 미국은 지금 금리가 3.25인데 두 번 올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4.4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컨센서스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좋다. 그러면 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고 그다음 주식시장 안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보는 4.4% 금리 인상을 할 때 실업률 가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봤어요. 매크로 담당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연준의 의사록이나 아니면 발언록을 보면 내년 말까지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1%대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실업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업률 자체가. 네. 그 가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금리를 같이 만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연준의 가정이고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라고 하죠. 미국의 어떤 투자은행들이 보는 내년도의 미국의 실업률은 5% 이상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보는 경기 상황, 내년 말의 경기 상황과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보는 경기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거죠. 경착력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5.5% 약간의 이상이면. 약간의 경착력을 보고 있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경착륙을 보는 그들도 보는 지표가 있고 연준도 보는 지표가 있을 텐데 네. 왜 차이가 있을까? 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 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문적 얘기해서 그냥 죄송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주목하는 게 실업률 그래프입니다. 실업률 좌측이에요. 그러니까 우측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지금 뭐 3%대에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거의 좋은 뭐 완전 경쟁, 완전 고용 실업률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좋은 실업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이제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실업률이 더 좋아질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네. 이제 올라가는 폭에서 제가 주목하는 오른쪽의 그림이에요. 미국의 구직 포기자 수.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8년도 그러니까 그림 3번에 보시면 미국의 구직 포기자 수가 2008년에 급격히 늘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금융위기였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회사에 사람을 자르기 바빴지 뭐 채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니. 네. 노력해봐야 일자리 못 구한다. 그러니까 그 구직 포기자 수가 늘겠죠.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실업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도 구직자의 분모가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실업률이 2008년에 급격히 올라갔던 거랑 구직 포기자 수가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잘 보시면 그죠? 왼쪽에 있는 2008년도에 실업률이 갑자기 3%대에서 9%대까지 올라갔고 네. 그 동기간 동안 구직 포기자 수가 급격히 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직 포기자 수가 최근에 9월 기준에서 보면 50만 명에서 60만 명 사이인데 현재까지 그냥 만만하게 유지하는데 지금 코로나 그때 시기에도 약간 구직 포기자 수가 늘었었거든요. 네. 그죠? 미국 같은 2019년 초. 네. 지금 구직 포기자 수가 줄까요, 늘까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보면 이미 몇 개 징후가 있지만 네. 기업들이 뭐 뒤에 그래프 보시면 임금을 더 이상 올려주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도 기업들의 숫자가 는다는 걸 봤을 땐 구직 포기자 수가 느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률도 함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직 포기자 수가 옆으로 이제 기면 네. 그래도 실업률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될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근데 네. 구직 포기자 갑자기 줄게 되면 네.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구직 포기자 수가 아직 바닥이라는 게 미국의 실업률에겐 나쁜 소식인 거죠. 차라리 구직 포기자 수가 2008년이나 2009년처럼 좀 꽤 올라가 있으면 차라리 더 이상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분모 분자를 봤을 때. 그래서 실업률이 아까 말한 대로 FOMC가 얘기했던 염준이 생각했던 4%대에서 멈출 수도 있죠. 지금 실업률은 3%대니까. 네. 근데 이제 투자은행들의 평균 실업률이 5% 이상이라는 것이 더 타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이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년 하반기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뭐 사실 매크로나 이런 쪽을 뭐 이렇게 바다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아니 어차피 돈 벌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 약간 오류 아닌가. 이게 일하고 네. 뭐 구직 구인 이런 거는 다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구직 포기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늘어나는 게 뭐가 그렇게 지금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일하는 사람은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물건을 만들어야 네. 돼서 9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개를 못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10개의 물건을 만들어서 10명이 일을 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구직 포기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냥 10명 일하고 있었는데 실업률 수치만 변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거든요. 이제 그 요거는 좀 다르죠. 네. 좀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실업이 돼 있는 사람이 구직을 포기한 거 하고 그렇죠. 기존에 일을 하던 사람이 실업으로 넘어오고 또 이제 구직으로 포기로 가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마차적 실업, 뭐 구조적 실업이라는 얘기를 언뜻 옛날에 경제학에서 배웠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자체의 에센스에서의 실업률에 주는 의미와 저희가 후행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인데 구직 포기자 아마 동행하거나 후행할 수도 있어요. 취업이 워낙 안 되니까 경기가 나빠서 총수요가 둔화하면 기업이 생산성이나 생산량을 줄일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레이오프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필요는 전혀 없을 거니까 알아서 그냥 기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구직을 안 한다는 그 얘기는 시그널로 보면 경기가 그만큼 개판이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 침체 심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구직자 포기자 수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구직 포기가 안 하면 들어오는 거니까 의미가 있는 걸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제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가 중요한 인플리케이션이 뭐냐는 거죠. 그만큼 구직 포기자가 지금 차라리 구직 포기자가 많았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구직 포기자가 예전처럼 뭐 100만 명 이상의 구직 포기자 상황이라면 지금 미국이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아직도 50만 명이라는 거는 2002년, 2004년, 그 2008년 이렇게 보면 경기 이렇게 나쁘지 않다는 뜻인데 그럼 좋다는 뜻이죠. 지금 근데 거꾸로 보면 앞으로 지금 내가 본 내년의 실업률을 봤을 때는 안 좋아질 이게 안 좋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아주 큰 요인인 거죠. 그게 이제 요게 이제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지금 그러니까 경기는 지금 이미 나빠지고 있고 나빠지는 중이죠. 네, 나빠지고 있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영업이익 줄어드는 거 보면 30% 네. 줄었잖아요. 주가 예. 지수 빠진 만큼 똑같이 빠졌거든요. 계속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뭐냐면 노동시장이 아직 좋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영향을 안 받은 거죠. 저기만 안 받은 정확히 거고요. 하면 노동시장이 좋은 건데 이게 노동시장이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노동시장의 공급망이 붕괴돼서 해외 근로자가 지금 아직 미국으로 못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시장이. 그럴 수 근데 그게 있겠죠.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제서 관광객 들어오는 정도니까 우리도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를 사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어쩌면 그 4.4를 얘기하는 게 그게 공급망이 붕괴된 게 그때까지 해소가 안 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4.4%여도 경기는 무지하게 나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네, 노동시장 절대 실업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기업 경기와 총수요, 총공급 그러니까 결국 내후년까지 실업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우리 연준은 저희가 내년까지에 대한 가정을 한 건데 내후년에 실업률이 더 높아진다면 경기 선행지수가 증시인데 이게 좀 상당히 고달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내후년까지는 저도 예측을 못했고 일단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건 연준이 보는 실업률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보는 실업률보다는 좀 너무 말랑말랑한 게 아닌가? 그런 지표고 또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4페이지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미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는 총소리는 들린 거죠. 왼쪽에 있는 구인 건수. 그러니까 우측으로 보시면 지금 계속 늘어났던 2020년 이후로 미국의 웨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늘렸던 구인 건수가 드디어 올해 들어서 이제 줄기 시작했고 구인 건수가 절대 숫자는 네. 물론 아직은 높은 숫자지만 숫자 트렌드가 줄기 시작했고 오른쪽에 보시면 임금 상승률을 월별 또는 이동평균 6개월 이동평균 다 해보더라도 추세는 꺾였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임금 상승률 자체가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돈 많이 줘서 그래도 채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느낌이니까 두 개 다 구인 건수와 상승률을 봐서는 이제는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으니 가장 후행적으로 구직 포기자 수가 나올 때쯤에 이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올 거고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지표들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이제 있었죠. 꺾이고 예. 있다. 뭐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연준이 이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면서 뭐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연준에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그렇죠. 연준은 왜 안 들을까요? 연준이 9월에도 이런 얘기 뭐 사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지표들을 계속 좀 봤을 테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네.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예. 미스터 파웰하고 한번 런치를 한다면 참 기회가 좋을 텐데. 한번 네. 출장 한번 다녀오시죠. 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제 개인적 생각은 연준은 극도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다중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의사로.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극도로 좀 민감하게 싫어하거든요. 네. 왜 그런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연준이 만약에 만약 연준 의원들 스스로도 내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실업률이 4.8% 같아. 예를 들어서 계량적으로 막 해보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4.4%에서 0.4% 때문에 그거를 코멘트해서 아니 1년 단위로 뭔가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걸 얘기해서 얻는 실익과 혼란을 봤을 때 안 그래도 지금 금리는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는 지금 쿨다운 시키고 있는 건데 또 다른 혼란을 주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왜 두 명의 조선 시대에 선조 시대 두 명이 다 일본을 담당했지만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김성일
뭐 그 분이 일부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거랑 같은 논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뉘앙스를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불안한 건 맞지만 굳이 내가 떠들어야 되나? 뱅커 워메리카 알아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진중하게 무게감 갖고 가고 그냥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롤을 좀 그렇게 내분적으로 낮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시장하고 롤을 갈랐다. 그렇죠. 이제 자기는 자기들의 금리 인상과 물가를 잡는 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라이트 권리가 있으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기의 침체 정도의 규모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은 시장이 알아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것이 허무맹랑하게 막 진짜로 지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실업률이 나온다든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반영하겠죠. 근데 만약에 4.4%하고 5%가 무슨 차이가 있죠? 라고 이제 물어보면 또 애매하거든요. 경기 침체 강도인데 이게 또 계량적으로 뭐 명확하게 낮출 수가 없잖아요. 네. 4.4% 5%가 되면 정말 얼마나 나빠져요 GDP가? 만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감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실업률이 뱅커 예를 메릴린치나 아니면 모건 스탠리에서 내년 말에 미국 실업률 8%다.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 달라지죠. 그거는 연준이 생각하는 건 더블업이 되는 거니까. 너무 그 정도면 연준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저희 인사이트는 그로 인해서 고달픈 건 투자자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뭐 투자은행들 8% 주장하고 연준이 4%대 실업률을 얘기한다면 차라리 이제 연준이 뭔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4.4%와 5.4%라고 서로 상동한다는 의견이 과연 얼마나 연준의 그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그런데 중요한 건 증시의 어떤 리바운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계속 피로감이 생각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준보다 낮은 실업률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알아서 선행할 텐데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죠. 증시 개선에 대한 피로감을 좀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9월 CPI가 나온 것 중에 네. 코어 CPI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주택 가격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이게 서비스 물가랑 주택 가격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주택 가격도 이미 좀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정 네. 부분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5페이지에 미국 주택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노동시장을 봤다면 이제 주택 시장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대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이미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M2라는 건 이제 통화율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네. 당연히 그냥 컨센서스 맞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농고로 얘기하는 중에 하나가 이 왼쪽 보시면 M2라는 지표가 네. 지금 양적 완화를 우리가 해서 돈을 풀 시기가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2가 늘기가 좀 쉽지 않겠 그죠? 이어론이 증가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네. 옆으로 기거나 조금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 얘기는 경험적으로 이 주택가격 지수를 더 낮추죠. 과거 경험적으로도 뭐 2008년, 2009년을 보면 M2가 낮아졌을 때 후행적으로 집값이 빠졌고 2010년하고 11년 사이도 그랬고 네. 과거에도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죠. 그러니까 M2가 바닥을 보이면 뒤에 한 6개월,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당연히 빠지는 그럼 당연히 뭐 당연한 그렇게 거고요. 그건 당연한 네네. 건데 네. 지금 요 M2가 올라갈 리는 만무하니 그죠? 총화가량이 증가할 리는 만무, 양적 완화할 리는 전혀 없으니 네. 가격 지수가 빠지는 속도만 남아 있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건 오른쪽이에요. 그것보다는 집값이야 제가 깔고 네.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버틸 수 있죠. 좀뭐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손이 이제 차익 실현하는 손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린 컬러를 보시면 이 모기지 금리를 한번 주목하시면 어저께 발표되는데 7.1%까지 나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지금 이제 이 오른쪽 우측이거든요. 그린 컬러로. 지금 30년 모기지 금리가 7.1%라는 거는 2004년, 2006년 수준을 이제 상회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후행적으로 이제 이거 배째는 분들 죄송합니다 표현상 방송 죄송합니다. 2008년처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상당히 뭐 실패하는 그러니까 상환에 실패하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에 당연히 주택 가격 지수는 뭐 말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체율, 특히 까만색 그래프 연체율이 지금 좌측인데 연체율이 아까 말했는데 제가 아까 죄송한 말씀드리는 게 아까 미국 실업률과 연체율을 좀 혼돈했던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실업률은 좀 3%대고 연체율은 1%대입니다. 네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연체율은 1%대고 실업률이 3%대라서 네네. 매우 좋은. 그러니까 연체율은 되게 매우 안정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자랑가치도 올랐고 저금리 근데 없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이 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 중에 까만색 그래프 2020년에 연체율이 급등했었죠. 왜 그랬어요?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다 레이오프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연체율에서 잡은 이유는 또 뭘까요?
톰 프로듀서.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보증을 줬지 않습니까? 취업을 안 할 정도로.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돈 줄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안 되죠. M2를 더 늘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돈 주면 영국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M2는 조금 낮아지니까 통화량은 못 늘 거고 그러면 돈을 못 풀 거니까 연체율은 그냥 안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도 아직 좀 악재가 남아있는 냄새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주택 경기가 상당히 우리 예상만큼 이상으로 좀 나빠져야 되는데 아직 나빠지는 걸 안 보여줬으니 좀 그 후행이죠 원래. 네, 당연히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나빠질 거랑 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기지금리 7.1%는 상당히 큰 버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죠? 연체율 자체가 모기지금리의 후행이거든요. 당연한 거죠, 걸려요. 당연한 거니까. 6달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2008년도에도 리만 때도 이 무기 3년 금리가 보시면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서 6.8%면 7% 가까이 됐지만 7%를 넘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2008년보다도 더 그러니까 금융위기보다도 더 모기지금리가 높아졌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가 무기지금리가 너무 올랐네. 그러니까 어저께 발표됐고 7.14%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올랐네.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이스럽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저희는 미국 증시가 선진 증시로 여태까지 배워왔지만 네. 잘 생각해 보면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또 폭락했다가 네. 월요일 날 폭등했다가 또 변동성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겠지만 볼이 되게 커지고 있다는 것도 어제도 그랬었던 게 2% 상승에서 출발했다가 나스닥이 네. 마이너스 맞아요. 갔다가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지표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타고 업앤다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기가 증시가 취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사실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 뭐 그냥 급등급 나가는데 요즘은 나스닥도 이렇게 보면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무슨 코인 시장 보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왜냐면 투자자분들은 여기 이 시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짜증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나한테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리스센터로서. 근데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뭐 왜냐하면 트레이딩 뭐 기법이라든가 뭐 차트라든가 이런 걸 드리지 못한 죄송하지만 사실 지금 보는 이런 지표들을 나중에 언젠가 계속 보실 텐데 그랬을 때 자기만의 투자 기법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지식을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좀 그렇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하나하나 보시다 보면 저희들이 당장 증시가 당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당장 뭘 사세요 하고 싶지만 그거야말로 불안전 판매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7.14%가 주는 의미 이런 것도 좀 차분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돈을 버는 당장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년에 돈을 벌든 내후년에 돈을 버는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죠. 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줄 필요 없고요. 주고 지금 싶어요. 필요한 주고 거는 싶은데 돈을 잃지 않는 아이디어를 주셔야 돼. 지금은. 돈을 잃지 않으려면 간단하니까 얘기를 못 드리는 건데. 네,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하여튼 이런 거는 몇 개 좀 상상해 볼 수 있고 평상시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다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아실 필요도 있으니까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미국 경기가 사실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고용 같은 것도 지금 그렇죠.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업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질 수 연준이 있는 생각하는 실업률보다 내년 실업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더 높을 수 있고 지금 뭐 고용 상황도 지금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집값도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플레이션은 거의 잡힌 것 같고 연준이 생각하는 경기가 좋다라는 것 이제 고용을 보면서 네. 연준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고용 상황, 네.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 고용도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걸 아는데 연준은 계속 75bp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런 네. 이제 강한 그 금리 인상을 계속 좀 할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우리 같은 뭐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뭐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하면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겁나게 많이 하죠. 근데 연준이 네. 초과상관을 태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말씀은 이거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 상상인의 어떤 전망인데 네네. 올해 두 번 인상을 하니까 네. 뭐 컨센대로 4.5%까지도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75bp 두 번 하는 거는 뭐 왜냐 그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뭐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다 예상하지만 잠재적으로 있는 물가 상승률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는 뭐 그거를 너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서 아마 12월에 연준에서 마지막 그런 말을 좀 뭐 저희 기대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금리를 올려서 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은 부담을 덜어냈다고 저는 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만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의 부담에서 우리가 시도해야 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애매한 표현이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립 서비스로도 경기를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12월에 해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러지 않고 아마 내년 2월, 3월에 어느 시점이 금리는 이제 올리지 않겠지만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시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와야 될 것처럼 이런 레토닉 같은 수사적인 표현 그런 식으로 립서비스를 하면서 증시를 잡아주려고 얘기하진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12월일지 내년 2월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월이 이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컨센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컨센은 이제 컨센이야. 그러길 또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시장이 맞죠. 바라는 기대치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의 컨센은 아마도 2월 정도라 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가든지 해야지. 올 연말은 힘들 것 그러니까 그 같아요. 얘기는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가능성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거나 예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멘트는 금리 뭐 2번을 올리든 1번을 올리든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할 때 첫 번째 멘트는 그렇죠. 이제부터 지켜보겠다거든요. 사실은 지켜보겠다. 근데 그때 벌써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의 여지를 열지는 않죠. 일단. 그렇죠. 여기 한 번 더 지나야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시장에서 사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네. 지금 미국 뭐 그래도 경기 탄탄하다 기축통화국이고 그런데 그 주변의 문제들이 사실 시장을 가기 굉장히- 전에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네네.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하거든요. 사실 음모론인데 네. 파월이 시장한테 화났다. 네. 니들 내 말을 안 들어? 본때를 보여주마. 한번 붙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강성으로 나온다는 게 감정적으로 강성으로 나온다. 뭐 이게 시장에서 그런 음모론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저도 정말 알고 싶네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파월의 전 FOMC 의장이 옐런이었잖아요. 연락했죠. 옐런은 인정했잖아요. 우리가 좀 그 물가 상승 너무 만만해 본 것 같다. 그래서 시기를 약간 정책 시기를 놓쳤다라고 사실 인정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증시 격언처럼 이제 연준의 격언이 중요한 게 급할수록 에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조급할수록 에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상반기에 놓쳤던 이 부분 때문에 조급함이 있어서 울트라 뭐 이런 스텝을 계속 밟아온 거니까 그게 에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 근데 시장에 불만이 있어서 맛을 보여주겠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생각이 같고. 아닌 것 같고 네, 네. 지금은 에러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약간 초기에는 헛스앤버스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놓쳤는데 빨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게 뭔가 좀 조급함에 의해서 금리를 올린 건 맞는데 지금은 꼭 조급함에서 올렸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0월 두 번을 올리는 것 자체가 조급함에서 올렸다고 올릴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요. 네. 난 이제 실물 경기를 오래 봤잖아요. 75bp 지금 4번 맞았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죠. 25가 예령이고 그다음에 곧바로 50이니까 한 번이고 75를 연이어서 4번을 맞았어요. 이 정도면 내년 경기 죽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죠. 네, 근데 6달 뒤에 벌어질 일이니까 지금 연준이 파월 의장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경제 전문가가 못 본다는 그 사람은 난 경제 전문가라고 보질 않거든. 그러세요? 네. 그 사람은 변호사 금융 출신. 로여잖아요. 금융 로여.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는. 근데 물론 옆에 그렇죠. 다 스태프들이 해주는 수지 건데. 무지하게 많은 스태프들이 다 있겠죠. 있는데 그 스태프들의 말을 잘 들었으면 작년 4월, 5월 금리 인플레이션 4% 5% 나올 때부터 스텝을 조금씩 조이는 스텝을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말로 개입을 했든 뭐로 했든. 근데 그때 계속 이 사람 트랜지토리니까 관계없다고 계속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그게 정치랑 뭔가 관계될까요? 작년 말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었던 거죠. 그렇죠. 트럼프 시대였네. 3월에 작년 3월이었죠. 작년 네. 3월. 네. 그럼 정치랑 별개가 아니에요. 그건 별게 아니에요. 계속 옐런도 트랜지토리를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그때 아니, 근데 장관으로서. 그때 그 재임이 6월인가에 결정됐으니까 바이든 당선되고 네, 그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연임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있었어요. 그건 뭐 그건 연임해야 있는데. 되니까 굳이 네.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를 초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뭐 그때 이런 거. 뭐 사실 막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벌써 이제
지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명이 되게 늦어졌고 늦어졌죠. 지명하기 전주인가 브레이너라는 두 명을 백악관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얼마나 굴욕적인 겁니까? 내가 그 연준 의장인데 현재 의장인데 네, 현재 의장인데 그 후보자를 또 이사랑 둘이 같이 불렀다라는 건 그거 재겠다는 거 뭐 그런 나-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표 던지고 나가야지 뭘 그걸 한 번 했으면 영원한 연준 의장인데 두 번 한다고 연준 그러게 따블 의장 말입니다.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욕을 다 먹고 있어요. 이제 네. 말씀하신 분 충분히 뭐 의심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자기가 조급함에 의한 그런 건가 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한 건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지금 난 기본적으로는 조급함에서 오는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작년부터 이제 그린스펀처럼 시장에 그린스펀 아주 묘하게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잘 컨트롤해 가지고 갔는데 그린스펀처럼 그렇게 했으면 4.5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4.0이면 충분할 수 있는 걸 괜히 많이 올려놓고 지금 4.5, 5를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4를 넘는 부분은 다 조급해서 그냥 때려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많은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75를 지금 4방 맞고 연말까지 2방을 더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금리 올린 적 최근에 한 20년 동안 없어요. 그건 30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파월력은 뭐 해도 끝이 없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글로벌이 이제 미국 말고도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뭐 9월 말부터 10월 초 하락은 영국이 주도를 했었고 영국의 뭐 채권이 막 터지면서 시장이 막 흔들렸었잖아요. 그거 말고는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뭐 국가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다 주목해야죠. 항상 불안불안한데. 엔화도 지금 네, 뭐 140, 150. BOJ도 항상 속속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저는 오늘 최근에 뉴스 보시면 중국 공산당 대회, 전국 네. 대표 대회 계속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의 어떤 뭐 연임, 그 다음에 정치적인 후계자, 그 다음에 뭐 공동 부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주목하는 건 뭐냐면 저는 사실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의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물가가 빨리 급락을 안 하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라든가 곡물 비용이라든가 상당수의 수입 물가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킹 달러가 되는 것이 상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인데 네. 거기에서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거는 전 위안화라고 보거든요. 네. 자 생각해보시면 파운드도 이미 맛이 갔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얘는. 네. 그러면 유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로화도 지금 약세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보면 이제 위안화가 중국의 펀더멘털이 확 좋아지면서 위안화가 올라가야 지금 달러를 좀 잡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기본적인 어떤 그 의사록이나 아니면 중국의 분위기 봐서는 위안화도 상당히 약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더 약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같은 기업의 입장은 달러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이번에도 뭐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죠.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봉쇄 계속하겠다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주면 이거 네. 사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는 화면 7페이지인데 이 그린 컬러는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중국의 소비자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998년에 100으로 기준해서 쭉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2002년에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투자자 중에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 해서 홍콩 쪽. 낙타에서 그건 메르스고요. 메르스고. 그건 2015년 사스 메르스고요. 뭐였죠? 왜 이러세요? 사스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 네. 2002년도에 네.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때 중국의 소비자 지수가 다시 100m까지 간 적이 있어요. 100 가까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당연히 리만 사태 때 네. 네. 당연히 뭐 110에서 놀던 소비자 지수가 100으로 갔었고요. 그다음에 11, 12, 13, 14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네. 유럽 재정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지금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90이 깨졌어요. 80대예요. 이거는 그래프로 보시면 거의 27년간 최저입니다. 역대급이네요. 그죠?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올해 3월에 상하이 봉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월에 가장 떨어졌던 이유도 봉쇄 조치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여기 딱 나오죠. 이 8페이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위안 달러 환율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는 강세고 위안화는 약세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숫자가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는 강세고 위안은 약세인데 위안화 약세죠. 보세요. 네. 22년 4월 빨간색으로 제가 선언을 해드렸는데 3월 27일 상해 전면 봉쇄 들어가면서 위안화가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네. 왜냐 중국 경기 나쁠 거 보니까요. 음. 그 다음도 계속 급등했지만 지금 선전 다롄 봉쇄가 9월 1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후로 지금 숫자는 안 보이지만 쭉 올라갔었거든요. 뭐 7을 깬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소비자 신뢰지수도 지금 27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럼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오히려. 네. 그런데 그리고 위안화율도 보면 상당히 지금 위안화가 약세인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책은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음. 그냥 무슨 공동부여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했지 뭐 경기 부양책도 없고 네. 오히려 재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달러나 아니면 그러니까 위안화나 아니면 소비자들에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저는 기업 분석 전문가였으니까 화학 네, 정리를 네. 했었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화학 제품이나 뭐 이런 가격은 어떻게 오르나요? 당연히 수요가 좋으면 오르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이제 화학 기업 입장에서는 랩탑이나 자동차를 많이 사면 당연히 거기 소재가 들어가니까 플라스틱이 오르겠죠. 네. 근데 그렇게 오르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근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빨리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유통상들이 그 플라스틱을 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막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있는 유통상들이 자동차 경기가 좋으면 자동차나 내구재나 플라스틱 쓸 거니까 이게 오르겠네? 그럼 내가 미리 사놔야겠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만 하다가 이제 내가 자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수요가 생기면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화학 제품을 만드는 기업의 생산량은 똑같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최근에 트레이더들을 아는 분들하고 뭐 중국에 있는 닝보나 이런 쪽에 이제 트레이드 지금 계좌 휴업 상태고요. 이미 계좌 휴업 상태고. 네. 왜냐하면 봉쇄를 하면 물건이 안 팔리는데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거를 제 것도 안고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위안화 환율,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서 킹달러를 잡을 수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고 또 한마디 물어본다면 중국이 봉쇄를 푸는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건 그거예요. 근데 중국의 봉쇄를 풀리면 선행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차라리 중국이 단백질 백신을 새로 만든다든가 모더나나 파이자를 아니면 병상에 대한 준비나 뭐 이런 걸 왕방 뭐 완전히 준비해서 우리가 오픈을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 정치적으로 둘 다 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일단 파이다 그렇죠. 일단 앞부분은 무조건 안 되고. 이거 맞으려면 사실 시노백 뭐 미국한테 가짜다 얘기해야 미안하다라고 되는데. 사과해야 되는 거고. 네. 아니면 병상이 준비가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뭐 올림픽 전에라도 병상의 문제가 아니라 페탈레이트 사망률이 올라갈까 봐 그런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100만, 200명이 걸리면 이제 치료제를 먹고 이거 할 텐데 이제 면역성이 떨어진 경우에 사망률 급격히 올라가니까 그러면 네.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뻔할 거고.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아까 잠깐 저도 뭐 이 방송 전에도 저랑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혹시 중국이 이 바이러스의 강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될수록 치명률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바이러스 네. 담당자는. 그러니까 네, 네. 치명률이 혹시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죠? 치명률이 떨어지는 시점. 그죠? 확산률이 확산률과 치명률은 역의 관계니까 네. 확산이 좀 더 커지면 치명률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언제 의사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결국은 변이가 생기면서 계속 약해지는 거잖아요, 독성이. 근데 맞습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는 우리 정도만 해도 사실 코로나 걸렸다고 집에서 뭐 그냥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도 마스크만 끼고 지내면 별로 옮기지도 않고 지금 이럴 정도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백신을 그렇죠. 제 말이 그 맞았잖아요. 말이죠. 네, 맞았지. 백신을 3차까지 그러긴 맞았기 한데. 때문에 저희 그런 어머니 거지. 아버님도 코로나 걸리셔서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도 또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백신을 계속 맞았고 한 3번, 4번 맞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페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근데 이거 중국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백신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코로나 자체의 독성이 예. 많이 약해진 건지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자신이 없을 수 있죠. 시진핑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백신 안 맞았는데 이거 열었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올해 5월, 6월만 해도 어떤 컨센서스냐면 지금 공산당 대표대회 때는 재봉쇄가 풀리지 않을까? 4년임이 끝나면? 그러면 좀 혼란스러워. 근데 결국 봉쇄 안 풀었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잘 생각하면 올해 4, 5월, 5, 6월만 해도 이제 중국 경기 하반기 좀 나아질 거야. 중국 담당자에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분석하는 분석가들도 많았고 네. 시장 컨센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 기대감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상이 아니라 기대감이 있거든요. 중국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1년 내내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1년 내내 야단 맞고 있어요, 진짜. 아 그리고 정말 센터님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이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똑같이 계속 제가 듣고 좀 있다 보면 흥분했나 봅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천천히 예.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좀 천천히 네, 말씀해 예, 주시면 예, 예. 좋을 거고. 그래서 결론은 달러를 낮춰줄 수 있는 거는 위안화가 그나마 좀 될 수 있을 것, 대항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봉쇄를 풀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봉쇄를 푸는 거는 백신을 뭐 R 그렇죠. mRNA 예. 방식의 백신을 맞든가 아니면 병상을 준비하든가. 근데 그 둘조차도 어렵다. 그러면 위안화도 계속 약세로 간다라는 이야기로 드려야 저희 되는 상상인 뷰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위안화가 약세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요 보이는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 그래프가 중요한데 네. 네. 지금 이제 중국의 수출 증가율, 그러니까 위안화,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를 기준으로 본 수출 증가율을 보면 재밌는 그래프예요. 이게 상당히 왜 그러냐면 보통 수출 증가율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요. 월별 네. 기준이고 보시면 2021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수출 증가율이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이렇게 뭐 좀 코로나 140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그 건데 2020년 마이너스 때문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요 점선은 뭐냐면 컨센서스예요.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 네. 3분기까지는 9.9%로 나와 있어요. 전년 음. 동기 대비해서. 네. 나쁘지 않았었죠. 나쁘지 않은 건데 급격하게 내년 올해 4분기부터 뭐 2.1%, 그다음 내년 상반기는 0.3%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출 증가율이 저는 잘못하면 이제 마이너스로 갈 수 있는 분위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공급망, 중국 내에도 봉쇄를 자꾸 하다 보면 물건 못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로지스틱스나 아니면 노동자가 출근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 오더를 받아도 수출을 못 하는 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세계 경기도 안 좋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나빠지는 건데 결국은 이 지표를 보면 위안화가 강세일 수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굳이 뭐 다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안화나 재봉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이브하게 갖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너무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네. 냉철하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어떨 때 기대를 해야 되는가라 보면 기대를 할 게 아니라 예상을 할 수 있는 논거가 나와야죠. 혹시 미국과 중국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게 아니라 뭐 민간 의료 부분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뭐 그런 말이 뭐 이름 없는 의사회 이런 게 교류가 좀 생긴다든가 차라리 네. 아니면 뭐 말씀드린 대로 병상에 대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진핑 특별 지시가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안화를 강세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면 달러도 좀 안정화될 거고 그런 측면이 우리 경기나 증시에도 시그널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을 언제 나올 건가를 예상하라고 하신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 경기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라고 해야 되나요? 무역 수출 비중이 한 30% 비중이 정도 높으니까 되죠. 사실 중국이 안 좋으면 우리도 안 좋은 당연합니다. 거는 그렇죠. 당연한 현재로서. 걸 거고 네. 위안화 약세는 원화 약세로도 또 이어질 수 있고 아 이거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자꾸 떨어지면 우리나라에 또 ELS도 많이 그렇죠. 엮여 있어요. 그렇죠. 지금 홍콩의 H가 오늘도 2% 하락하면서 오늘 막 여러 가지 막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 홍콩이 2% 하락하면서 야 이게 우리나라 ELS 2015년도에 한번 그랬었거든요. 네. 위안화 문제 생겼을 때 언뜻 기억납니다. 예. 홍콩 주식 박살나면서 우리나라 그때 ELS 엄청 팔아놓은 거 이게 금액상으로는 크지 않겠지만 파생으로 연결을 해놓은 거였잖아요. 네. 그 걱정이 드는데 지금 홍콩 주식은 2008년도 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 근데 시장에도 진짜 영향을 홍콩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안 좋아요. 이게 그 코로나 저점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8년 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라서 와 이건 좀 걱정스럽다. 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중국이 좀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번 공산당 대표 대회에서 기대했던 게 안 나왔고 음. 재봉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네. 봉쇄 해제에 대한 노티스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내년 3월에 있는 전인대까지 간다는 얘기고. 최소한 그때까지 가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랑은 딜레이된 거니까. 그래서 증시에 조정받는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상승한다는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고 또 제가
전국 공산당 대표에서 또 주목했던 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위안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대만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국의 어떤 통일성 문제에서 민감한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 대만의 문제는 결국 중국의 산업 경쟁력과도 관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중국이 굳이 이렇게 무력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쉬운 거예요. 뭔가 좀 부드럽게 대만과 친밀감을 적는데 그 시기를 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론은 이제 왜 그러냐면 결국 중국은 반도체에 되게 조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롬 파월이 혹시 조급함 때문에 실수하는 거냐 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만 문제에 더 민감했던 이유는 어떤 국가적인 어떤 통일성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반도체 작업률이라고 보거든요. 그냥 당연한 문제입니다. 군사라든가 아니면 상품 났을 때 네. 반도체를 작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제 미국에 대항할 수 있고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왼쪽의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작업률은 오히려 2017년에 16.4%까지 올라간 게 좋았는데 그 후로 오히려 작업률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오른쪽 그래프처럼 중국에 있는 뭐 SMIC라든가 YMC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MS가 전혀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에요. 네. 미국의 견제. 그렇죠. 이런 뭐 네. 미국 견제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꺾어야 단단한 기업들이 TSMC나 UMC 같은 대만 업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대만을 꼭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의무성, 그러니까 어떤 중국의 하나의 영토라는 것도 있지만 뭐 자존심도 건드렸었고 미국 입장에서 자꾸 우리 영토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꾸 개입하는 자존심도 있는데 더더욱 대만은 반도체 생각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격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해서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게 된 형국이 더더욱 경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만 문제를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문제가 뭐 그냥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 차원이 아니라 제 예. 말은 대만이 갖고 있는 반도체를 중국이 절대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작업률이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판단한다면 네.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대만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꼭 자기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당분간 대만이 꼭 필요한 거니까 이거는 이 긴장감은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국 대표대회에서 얘기했던 대만의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상당히 우리에겐 좀 고달픈 이야기죠. 전 사실은 그게 이제 국내용 멘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 정치용. 네. 이제 국민들 단합시키고 당연히. 단합시키고 그다음에 자기 지지율 올리고 또 그래야 또 이 황제급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런데 내면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네, 대만을 빼놓고는 중국은 절대 반도체 작업률이 올라갈 수가 없을 올 수가 없죠. 근데 그래서 TSMC가 지금 공장을 이 대만 전역으로 지금 짓고 있다는 대만에만 짓고 거잖아요. 있잖아요. 전역으로. 전역으로. 그래서 어디를 대포로 쏴도 공장 망가지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이 공장. 중요하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를 사실 듣고 그렇죠. 싶어 예. 하지만 예. 이런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 시장에서는 뭐 그렇죠. 좋은 얘기만 계속 해준다고 실질적으로 뭐 뭐 실질적으로 시장이 투자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못 들여 송구하지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시진핑이 얘기했던 두 가지 그러니까 재봉쇄를 하지 못했던 것이 증시해주는 영향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만에 대한 것이 어떤 정치적 규합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가장 내면에 가장 그 터부시하게 뭐 불안하게 보는 게 바로 반도체 작업률 이 부분들은 꼭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배경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은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서 네. 다음에는 뭐 좀 좋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시간 좀 더 있으면 원래 뭐 화학이나 네, 2차전이나 그렇죠. 이런 거 친환경 이거 전공이시니까 그 네.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업에 대한 또 공부라는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네, 들어요. 그것도 좋죠. 네. 준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순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센터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